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이번 강의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자, 기출문제 분석과 단원별 문제 완성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재에서도 보시면 기출문제가 따로 있을 거고 각각의 챕터별로 단원별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면 유인물도 같이 함께 봐보세요. 그러면 기출문제 세부 항목이라고 드렸을 겁니다. 그동안 한 17년 정도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또 어떤 패턴으로 그런 문제들이 아주 똑같은 문제는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비슷하게 문제를 좀 바꾸죠. 그래서 어떻게 패턴으로 바꿔서 출제가 되는지, 어떤 개념이 중요한 부분인 건지, 또 어떠한 것들이 반복돼서 출제되어 있는 것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단원별 문제 완성은 단원별 필수 예상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통해서 약간 변형을 해서 단원별 문제도 드리긴 했지만 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번 정도는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동안은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 정도는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예상해서 정리를 해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드릴 겁니다. 자, 기출문제 유인물을 살펴보시면 기출문제 내용과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전부 사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눈에 보기 쉽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원별 문제에서는 기출문제에서 유인물에서 이미 요약본을 드렸잖아요. 그럼 단원별에서는 그 문제를 또 드리면 양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지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한 번 이상은 우리 기본간호 수업 시간에 기본 개념을 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론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풀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요. 한두 개 단어만 바꿔서 문제를 내도요. 바로 오답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전에 반드시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하셨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합니다. 혹시 그 오류가 무엇인지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는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개념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카츠라든가 민츠버그의 이론들을 보면 그러면 어때요? 개념 정리 딱 한 번 하면 비슷한 문제들이 10번 이상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 풀면서 외워지는 면도 있지만 풀면서 느끼는 거, 기출문제가 이렇게 쉬웠나? 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간호관리는 20문제 중에서 17문제는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17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 두세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문제 아니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힘들다는 것이죠. 간호관리는요.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놔야지만이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간호관리는 거의 95점, 100점을 맞아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간호관리는 한 85점, 80점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점수를 깨고 올라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은
3시간씩 8회. 그래서 24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자, 수업 시간 전에 유의물을 받으셨죠? 그래서 배부에 드릴 거니까 꼭 챙기시면 좋겠고요. 인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을 거니까 다운받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실전의 첫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 가지 제가 좀 빠진 게 있는데, 자,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연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쵸? 연도는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얼마만큼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지, 말장난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그쵸? 중요 개념이 무엇인지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수업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죠?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인물 먼저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간호관리에 의해 기출문제 세부 항목 분석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개념을 한번 봐보세요. 물론 골고루 출제되긴 했는데 세 번째,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획조직인사 지휘 통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관리 과정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죠. 제일 많이라기보다는 빈도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획의 정의, 조직의 정의, 인적자원관리의 정의, 지휘의 정의, 통제의 정의를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제일 많고요. 물론 각각의 챕터별로 들어가면 제일 첫 문제가 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을 따지는 게 효과성, 효율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물어보는 지표보다 효과성과 효율성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 빈도가 높겠고요. 다음에 카츠의 관리 기술,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 세 가지로 나눠놓은 건 있죠. 아주 오래전 문제 같은 거는 카츠가 말한 관리 기술에는 뭐가 있느냐, 사지선다 이렇게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절대 그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면 보면 되고요.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민츠버그 조금 미워지려고 그러죠. 민츠버그가 한 관리자가 가져야 될 역할에 대한 거, 대인관계적, 정보적, 의사결정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이죠. 그 다음 관리 이론은 여러 가지 관리 이론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과 가장 비교가 되는 게 인간관리론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사실 관료제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카오스 이론, 아이오와 모델, 그 다음에 앞에서 제시한 관리 이론들을 섞어서 과학적 관리론은, 행정관리론은, 관료제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섞어서 내놓는 문제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관리 이론의 정의, 그다음에 이 각각의 이론들이 관리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장점, 단점만 정리해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볼게요. 1번. 간호관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봐보세요. 그러면 간호관리의 목표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면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굉장히 올드한 문제로 보시면 간호관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간호관리는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목적 달성 수단이 되는 것이죠.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라고 책의 이론에서 투입 전환 과정 산출로 설명을 했죠. 전환 과정에 간호관리 과정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요. 간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알고 또 행해야 될 지식과 기법을 간호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도 보시면 간호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막 풀어놓고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번.
간호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관리하기 위한 지식과 기법이다. 투입 과정 산출의 전환 과정이다. 답은 5번인 건 아시겠죠? 근데 1번과 2번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가나다라 말들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이제 출제되는 게 기출문제고 비슷한 개념들이 반복으로 출제되는 것입니다. 3번.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관계론을 주장한 메리노토미가 주장한 관리 과정. 메리노토미가 현대식의 간호관리 과정을 설명을 했죠. 그러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최초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페이어. 그렇죠? 페이어를 이야기했어요. 페이어는 어떻게 설명을 했죠? 기획, 조직. 페이어는 과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죠. 인간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기획, 조직, 인사가 빠지죠. 그렇죠? 빠지면서 뭐가 들어가요? 조정, 기획, 조직, 잠깐만요. 기획, 조정, 그 다음에 인사가 빠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지휘, 그 다음에 조정, 통제. 이렇게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없어지면서 조정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행정관리론에서도 페이올의 이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 과정을 또 물어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교릭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POSD-CORB 그렇죠?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CORB가 대문자겠다. 그럼 이거는 뭐였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아니라 조정, 보고, 예산으로 설명을 했죠. 다음 메리노토미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번 문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또 한 두세 번 이상 나왔어요. 단순한 순서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런 동일한 문제들은 제가 좀 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법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간호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호관리 과정을 물어보는 내용이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실제 업무 성과가 계획된 목표나 기준에 일치하는가 확인하는 거. 기획이 아니죠. 뭐죠? 통제. 그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잘 수행하는가 보는 거기 때문에 1번 문항은 통제 기능을 설명한 거고, 공식 구조를 만들고 적합한 간호 전달 체계를 결정해서 업무 활동을 배치하는 거 조직 맞고요. 유능한 간호사 확보, 개발, 유지, 보상하는 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 간호 조직의 신념, 목표를 뭔가 설정하는 거 기획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지침을 결정하는 거 기획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유인물 보세요. 간호관리 과정 기능을 설명했죠. 그래서 기획의 정의는 항상 1번, 2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땡, 두 번째 땡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내용이 실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능이 뭐예요? 기획의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이런 것들이 기능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땡도 보세요. 성과와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 이 문제는 아마 통제 파트에서도 또 문제가 들어갈 건데요. 통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표준 설정이죠. 그 표준이 어디서부터 유추가 될까요? 기획에서부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기획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조직은 뭔가 틀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정의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직화의 기능에는 조직화, 조직구조, 직무관리, 그 다음에 조직문화, 조직변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인적자원 기능이죠. 인사는. 자, 인력을 조달, 유지, 개발, 활용하는 거에서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노사협상까지도 인적자원 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지휘는 항상 들어가는 말이 동기부여,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땡도 보시면 관리자가 무엇인지 할 것을 뭐 할 건지를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하고. 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는 거는 기획 단계죠. 기획한 거를 프레임워크를 짜야 되니까 조직을 한 다음에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거. 긴 문장으로 보시면 이 내용은 지휘에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댁은 지휘 기능에 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요. 통제에 대한 정의는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계속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제 기능에는 서비스 질관리, 훈육, 표준 설정, 업무 수행 평가, 정보관리,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5번 보세요. 자, 5번 문제에서 보시면 간호사들의 활동이 일정한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반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5단계에서 어떤 단계를 물어보는 거죠? 통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답과장에서 통제를 찾으면 답은 4번이죠. 업무 수행 증진을 위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업무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통제는 항상 들어가는 핵심 용어가 교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정적 행동을 적용하는 통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더 보세요. 기획기능 동그라미 해보세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대안을 정하는 거. 이게 기획이죠. 그 다음에 2번에서도 답을 줬어요. 이미 인적자원 관리 기능 동그라미 해보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확보,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인적자원 관리. 그 다음에 목표 달성하기에 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지휘죠. 근데 5번 문제에서는 제목이 통제를 물어보는 답이기 때문에 자, 4번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통제 기능이라고 답이 아예 주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바뀌어서 기획 기능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인적자원 관리 기능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지휘 기능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지만 1, 2, 3들도 어떤 정의인지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도 봐볼까요? 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원들의 업무 권한 자원을 배당하는 과정은 조직 맞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해서 여기도 또 교정이란 말이 들어가죠. 통제 맞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원에게 동기부여하는 과정은 인사가 아니고 지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 기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 문항 하나하나 옳은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쳐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답은 3번. 자, 7번. 행정과 관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최근에는 이거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법령의 제약을 덜 받는 게 어떤 거죠? 행정은 나라에서 하는 공기업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관리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법령의 제약을 덜 받는 게 관리고 행정은 법이 바뀌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능률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거는 관리. 정치 권력을 많이 포함하는 게 행정. 경쟁성이 강하는 건 관리. 그 다음에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게 관리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 7번을 보시면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죠. 자, 공통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관리든 행정이든 관료제적인 성격, 층층, 계층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고
조직 안에서 관리된 행정,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관리된 행정이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행정과 관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굵은 글씨 권력성, 독점성, 능률성, 법령에 의한 제약, 목표, 평등성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문제들은 이거를 써놓고 관리는 무엇이고 행정은 무엇이다 이런 형태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과 관련되는 건 행정이죠. 그 다음에 독점성이 있는 거는 뭐죠? 행정이 있죠. 그렇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독점력이죠. 그렇지만 병원들은 어때요?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능률성을 강조하는 게 관리죠. 법령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는 게 행정. 그 다음에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거 관리.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환자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온 국민의 교육적인 레벨, 경제적인 레벨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국민한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구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나라에서 하는 거는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게 해야 되죠. 관리는 그런 면에서는 평등성이 덜 강조된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병동에 저기 꼭대기에 VVIP 룸 가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최고급 시설로 돈을 많이 낸 사람한테는 최고급 시설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서는 평등성이 덜 하다라는 거죠. 8번 간호관리 특성을 물어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드리진 않았어요. 왜? 답과장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오지선다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 사지선다 아닌가요? 그런 질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전부 사지선다로 통일이 됐지만 예전에는 서울이 오지선다, 지방이 사지선다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보시면 되는데 자, 관리는 간호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P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4P, 행정의 4P. 그러면 첫 번째 1번 간호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면 얘는 뭘 설명하는 거죠? 플레이스, 장소를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간호관리의 목표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펄펄스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고 간호관리에서는 틀린 거죠. 3번 문항. 물적 요소보다는 인적 요소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people이나 person이나 같은 거죠. 사람. 그렇죠? person. 그래서 4P에서는 person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양질의 간호를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이 요구되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의 4P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니까 3번 사람을 중요시한다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오죠. 9번 학문적 성격을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답은 5번이에요. 다 맞죠? 가나다라가 다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학문적 성격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교재 있으시면 교재를 펴놓고 바로바로 찾으셔서 가셔도 돼요. 자, 인간의 행위를 여러 학문으로부터 통합 과학적 과정의 학문이다. 그러면 학문적 특성에 통합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거고요. 조직의 계속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인간 중심적 경향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학문이고 응용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는 성과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면 성과 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게 되고 라버는 상황 적합성을 강조한 학문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인 거고 학문적 성격 간단하게 물어보면 지금 답과장에 통합적이다, 인간중심적이다, 상황 적합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과 지향적이다. 그러면 한 가지가 빠졌네. 우리 5가지 배웠어요. 이게 4가지만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가 뭐였죠? 과학적 방법론이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도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인 방법,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과학적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부터는 이제 효과성, 효율성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에서부터 15번 문제까지가 효과성,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생산성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래서 생산성 기억을 하실 게 효율성하고 생산성이 의미가 비슷하지만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기억해야 될 건 생산성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같이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가지 개념을 다 보려해야 됩니다. 10번 문제에서 핵심 단어는 효율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효과성과 효율성이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아니죠.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 15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5번 문제 1번 한번 봐볼래요? 효과성과 효율성은 서로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똑같은 문제죠. 출제 연도는 거의 10년 차이로 났거든요. 10년 토를 두고 문제가 차이가 있었어요. 10번 문제와 15번 문제는. 근데 답과장이 지금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문제도 보시면 10년 터울 문제들이 제법 답과장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거는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15번 문제는 굉장히 올드한 문제고 10번 문제가 19년도 서울시 문제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9년 서울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인데, 자, 상호 대체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효과성에 대해서 이제 목표와 목표의 극대화가 효과성, 자원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적인 의미는 효율성,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는 가치 추구 개념은 효과성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의 여러분들 유인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책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제가 정리를 했을 거예요. 유인물에 있는 내용, 요약집의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약한 거. 자, 그래서 효과성, 올바른 일,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목적 달성 정도, 그 다음에 조직과 환경 간의 관계의 질. 그런데 효율성을 봐보세요. 앞에 업적 질에 대한 측정치, 그러면 얘는 뭐죠? 업적 질. 그러면 효과성이에요. 그런데 앞에 기술 수행과 관련되어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목적 달성은 효과, 장기적이다. 의도된 바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의 정도, 결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극대화하고,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인 개념을 효과성.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원을 얼마나 아껴서 썼느냐라는 것이죠. 단기적이다, 수단을 측정한다, 비용을 최소한다,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번도 효과성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경제성 개념을 개포해서 투입과 산출에 대한 관계, 효율성, 자원 활용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이나 조직에 수행한 성과의 공평성, 이 뒷말만 가지면 효과성이야. 그런데 앞에 자원 활용 정도를 고려해서 측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 3번, 가치 추구 개념을 내포해서 조직의 목적 달성 정도를 보는 거는 효과성. 목적을 달성하기에 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는가? 효율성. 그쵸? 답은 3번. 12번. 자, 효과성은 충분해요. 충족을 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자, 효과는 조직 목표를 달성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효과성이 충족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산출보다 자원을 더 많이 쓴 거겠죠.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13번 효율성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경제적인 원리로 설명한 거,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 산출을 냈는가, 수단을 목적과 분리한 상태에서 산출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수단적인 개념인 거고요. 답은 1번이죠. 그러나 나번을 보세요.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의미하는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인 개념은 효과성이죠. 효율성은 아까 뭐였죠? 정태적이다, 경제적이다, 수단적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번. 자, 백내장 수술 진료비를 행위별 수가가 아닌 포괄수가제로 지불한 결과 진료 비용이 감소했어요. 자, 백내장 수술 결과는 행위별 수가제 환자군과 포괄수가제 환자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뭐예요? 백내장은 지금 포괄수가제로 원래 들어가 있죠. 그런데 행위별 수가제랑 비교해서 봤는데 어때요?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대. 그러면 자,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는 효과성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힐링된 거니까. 따라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뭐가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결과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환자의 치료 결과는 차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 효과성은 비슷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포괄수가제예요, 포괄수가제예요, 행위별 수가제예요. 행위별 수가제가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포괄수가제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진료 비용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변형해서 최근 문제들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15번. 1번은 틀린 건 알겠시겠죠? 상호 보완적인 내용. 2번은 결과 극대화니까 효과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잘 사용했느냐? 효율성. 생산성은 사용된 투입 자원에 대해 얼마의 생산을 이루었느냐 하는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게 생산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보세요. 가치의 관리자가 가져야 될 기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20번 문제까지가 관리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부터 먼저 할까요? 정리를 하고 문제 푸는 게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쵸?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가치의 관리 기술은 세 가지죠. 개념적, 인간적, 실무적 기술. 그럼 항상 중요한 건 이거는 관리자랑도 항상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었죠. 자, 개념적 기술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죠? 최고 관리자. 실무적 기술은 일선 관리자.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자, 조직을 환경과 조직 사이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능력. 전체로 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로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 서로 상호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적인 사고가 필요하게 되죠.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 수행하는 능력이고,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많이 필요한 최고관리층 동그라미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적인 기술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땡별표.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인간적인 기술. 그 다음에 각각의 단위 관리자들에게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은 일선 관리자 동그라미. 일선 관리자가 특정 분야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방법, 테크닉, 장비를 사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낮은 계층으로 갈수록 필요하고 경험, 교육, 훈련으로부터 이런 실무적 기술은 익히게 되는 것이죠.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실제적인 문제는 제가 드린 문제는 5가지지만 올드한 문제로도 비슷한 문제들 한 서너 개 다 빼버렸거든요. 너무 비슷한 것들은.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6번. 자, 1번. 일선 관리자는 중간 관리자에 비해 실무적 기술이 더
되죠? 1번이 답이야. 그러면 이제 틀린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 일선관리자,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들은 자, 개념적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최고관리자. 근데 같은 정도의 개념적 기술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개념적 기술은 최고관리자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고관리자와 일선관리자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중간관리자. 맞죠? 근데 중간관리자는 개념적 기술이 많이 요구되진 않고 최고관리자가 개념적 기술이 제일 많이 요구되죠. 그래서 앞문장은 맞지만 뒷문장이 틀렸고, 구성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성 발휘와 동기부여를 위한 인간적인 기술이 다른 관리자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게 최고관리자예요. 아니죠. 최고관리자는 개념적 기술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인간적 기술은 모든 계층에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 인간적 기술인 거죠. 그래서 보시고 됩니다. 답은 1번이 맞고요. 17번. 인간관계 기술, 인간적 기술을 물어봅니다. 1번은 뭐죠? 환경과 조직 복합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다. 최고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하다. 개념적 기술을 설명하고 있고요. 인간적 기술은 의사소통, 동기부여 하는 거, 리더십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랬죠? 능력으로 맞죠?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술은 인간적 기술이죠. 그러면 답까지 2번을 문제로 주고 답을 인간관계 기술, 인간적 기술 이렇게도 유도할 수도 있겠죠. 답은 2번. 3번. 3번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 무슨 기술? 실무적 기술. 근데 실무적 기술이 최고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하나요? 아니죠. 일선 단위 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하죠. 4번. 조직의 목적과 간호 단위 내의 목표를 연결시키는 능력. 개념적 기술이죠. 그런데 개념적 기술은 일선 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하나요? 그러면 일선 관리자한테 많이 필요한 기술은 실무적 기술. 답은 2번이죠.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쉬워요.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최고관리자가 하는데 장단기 계획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 아주 쉽게도 최고관리자가 가져야 될 기술. 이렇게 물어보면 개념적 기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드한 문제긴 하지만 최고관리자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기술이 무엇인가도 이렇게 문제가 2번 이상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19번. 또 개념적 기술을 물어보네요. 자, 외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외부 고객,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 그죠? 외부 고객은 환자 가족, 기관, 내부 고객은 직원들이죠. 요구를 이해한다. 맞고요. 2번.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 여러분, 제가 항상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환경에서 주는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하는 게 기획이고 그게 최고관리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문제가 딱 나오니까 뭐예요? 환경이란 말에 딱 필이 꽂힌 거야. 그래서 이거 개념적 기술이다 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에 말이 핵심인 거야.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기술? 인간적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죠. 3번. 변화하는 보건의료 체계 현실을 받아들여서 빨리 이해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 기술 맞고,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수용하고 법적이고 윤리적인 간호실무 표준을 모든 관리 기능에 반영시키는 사람 최고관리자죠. 개념적 기술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인간적 기술을 설명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유인물 봐보세요. 임상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리 기술에 의해 기본 소요도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특히 세 번째 땡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 설명했었죠. 앞에 문장까지 넣으면은 금방 개념적 기술 생각할 수 있는데 뒷문장만 해놓으니까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 그래서 또 어떤 걸로 갔을까요? 여기 외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 그래서 실무적
아니 실무적 기술로 간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 문장, 조직의 사명, 비전, 목표를 포함한 빅픽처를 이용해서 외부 고객,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는 건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뒷문장, 첫 번째 아까 그 19번 문제 1번 문항만 보고 개념적 기술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기술이다라고 판단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2번인데 1번으로 가셨던 분들이 많다고요. 실무적 기술로 생각해서. 아니에요. 1번은 개념적 기술. 그다음에 인간적 기술도 봐보세요. 두 번째 땡이 그대로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실무적인 기술에서도 정책 정찰을 잘 알고 직원이 잘 알고 따르도록 확실하게 하는 거. 업무 임상 수행 능력과 기술을 알고 위임하고 감독하는 거. 그 다음에 환자 사정하고 조언하는 역할. 그 다음 환자 간호에 있어서 결과지향적이다, 결과 중심적이다. 이건 뭐예요? 결과지향적, 결과 중심적이라는 말은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기술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20번. 실무적인 기술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이다.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인간적 기술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조직의 목적과 조직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은 개념기술, 경험, 교육, 훈련으로부터 습득되는 기술은 실무적 기술, 그 다음에 지식, 방법, 기술, 장비 등이 필요한 것은 인간적 기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조직 내 개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전체 상황에 적합하도록 진행해 나가는 능력은 실무 능력이 아니고 개념적 기술을 설명을 하고 있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자, 간호관리자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별 정책, 절차, 규칙을 만드는 사람. 최고관리자일까요? 중간관리자일까요? 일선관리자일까요? 중간관리자. 그럼 닭가지항에서 중간관리자를 찾으라는 건데 답은 4번이죠. 그렇죠? 간호부장, 간호의사는 최고관리자. 수간호사, 책임간호사는 일선관리자죠.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간호감독이라고 하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유인물에 보시면 관리자의 유형이 있어요.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그래서 그 각각의 관리자들이 하는 일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최고관리에 속하는 사람 부장, 본부장, 원장, 이사.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는 최고관리자와 일선관리자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최고관리자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 위임받아서 일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일선관리자들이 또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하는 역할이 중간관리자의 역할. 그래서 감독, 과장, 부장인 병원에서는 간호과장이 중간관리자, 팀장, 파트장,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일선 관리자는 매일 간호조직 단위의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유닛 매니저, 평간호사들도 일선 관리에 속하고 평간호사들은 환자 간호의 간호 과정을 시행하는 사람이 평간호사들이죠. 그렇죠? 사정하고 진단 내리고 그 다음에 계획 세워서 수행하는 환자 간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간호사도 일선 관리자에 속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22번 중간관리자 역할을 물어봅니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는 최고관리자. 구성원의 활동을 조정한다. 일선 관리자 지휘에 책임을 진다. 이게 중간관리자죠. 조직 관리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 최고관리자. 구성원의 실무적 역할을 조정하는 관리자, 일선관리자. 기술적인 역량을 구성원에게 전달하거나 고객 기대와 요구를 관련 부서에게 전달하는 것. 앞에 신 단어가 기술적인 역량이라고 써 있잖아요. 일선관리자를 물어봅니다. 22번 최고관리자를 올라갈수록 어떤 기능을 많이 하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 기능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선 관리자로 내려올수록 지휘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되죠.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중에 관리 계층에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작용되는 거는 어느 과정? 통제.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서 내용에서도 더 알아보기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자, 민츠버그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24번부터 시작을 해서 31번. 그 다음에 제가 동일한 문제들은 다 빼버려서 이 정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도 제일 문학수가 많았었죠. 그래서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인물 한번 봐보세요. 민츠버그의 관리자의 역할.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대인관계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역할에 대지섭이라고 그랬죠.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그 다음에 정보적 역할에는 모니터, 정보 수집자죠. 이꼴. 정보 전달자, 대변인의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은 기업가, CEO 역할. 고충 처리자 이꼴 문제 해결자, 위기 수습자. 자원 분배자의 역할, 협상자의 역할. 그렇죠? 그래서 3개, 3개, 4개로 나누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오래된 문제들은 단순하게 이런 범주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최근의 문제로 올수록 지금 최근에는 조금 조금 잠깐 쉬고 있었다가 15년도까지 계속 문제가 나왔다가 계속 안 나와서 한 7년 정도 안 나왔다가 24번 문제가 22년 지방 문제거든요. 7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죠. 그 전도까지는 계속 해년마다 문제가 나갔었어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해물에 있는 각각의 역할에 대한 역할 서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 이거를 그대로 다 읽을 필요는 없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중요 키포인트를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24번 문제 볼게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잘 할당해서 하는 역할.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이지? 자원 분배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그럼 자원 분배자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야? 의사결정자 역할 중에 자원 분배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거죠. 2번,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 대인관계 역할의 대표적인 역할을, 대표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부인에게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 성과 등을 알리는 것은 정보적 역할의 대변인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직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의사결정자 역할에서 무슨 역할? 고충 처리자 역할이죠. 이거 여러분 1, 2, 3, 4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카테고라이즈, 그 다음에 각각의 대인관계 역할의 세 가지, 정보적 역할의 세 가지, 의사결정자의 역할의 네 가지를 꼼꼼히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정보적 역할을 물어보는 거네요. 핵심은? 그럼 정보적 역할이 모니터 역할, 전달자, 정보 전달자의 역할, 대변인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25번 봐볼까요? 장기식 병동의 간호단위 관리자예요. 며칠 전에 실시한 간이식의 최신 직영 보수교육을 갔다 와서 거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호사들에게 알려준대요. 또한 간 이식실의 리모델링을 위해 타병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도입하고 기획하고 있어요. 자, 역할에서 제외되는 거. 자, 그러면 장기이식 병동의 간호단위 관리자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역할이야? 닭가장에서. 수간호사로 가는 거잖아, 교육에. 그쵸? 대표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최신 직영 보수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병동 간호사들한테 알려주는 역할. 정보적 역할. 아니다, 정보적 역할이 아니라 정보 전달자의 역할. 그렇죠. 정보적 역할에서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이식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타병원의 그러니까 타병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획하는 거니까 기획가의 역할, CEO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4번 기업가의 역할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외되는 걸 물어보니까 몇 번? 섭외자의 역할이 지금 빠져 있죠. 조금 더 어려워졌죠. 그렇죠? 26번. 간호부장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두고 간호 질 향상을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한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어요. 자, 어떤 역할을 수행한 걸까? 자, 여러분 보세요.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치했죠. 그쵸? 그 다음에, 잠깐만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서비스 평가를 앞에 두고 질 향상을 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과급제를 도입했죠. 그러면 질 향상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역할, 기획자의 역할,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인력을 재배치했대요. 그러면 자원 분배자의 역할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보면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평가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의 역할이 들어가고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기획을 했어. 그러면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인력이 잘 배치되도록 재배치했어. 자원 분배자의 역할. 그래서 의사결정자의 내용을 망라해가지고 다 문제에 들어갔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7번. 이 역시도 의사결정자를 물어봅니다. 1번. 동기유발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대인관계 역할에서 지도자의 역할이죠.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역할, 의사결정자에서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법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역할, 대인관계적 역할에서 대표적인 대표자의 역할, 외부 사람들에게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 결과 등에 대해서 결정을 알리는 역할, 그렇죠. 정보적 역할에서 대변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물어보니까 답은 2번. 기업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이고요. 28번. 의사결정자 역할이 아닌 거. 자, 여러분 가본 보세요.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역할일까? 관리가 이래서 좀 어려워. 대표라는 말에 피 꽂히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자의 역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에 내용에서 뭐가 있어? 협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협상에서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자의 역할이에요. 절대 이거 대표자의 역할 아니에요. 협상자의 역할.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기업가의 역할. 조직의 모든 자원을 할당하는 거 자원 분배자의 역할. 직원의 동기 유발, 채용,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은 대인관계 역할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자 역할이 아닌 것은 라번, 그렇죠? 답은 4번인 거죠. 그 다음 29번. 관리자의 역할 중 부하 상관, 부하 직원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타 부서나 외부인과 교류를 관리하는 역할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거는 무슨 역할? 이거 기본서 내용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섭외자의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 인물을 한번 봐보세요. 섭외자 보시면 섭외자가 여러분 은근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역할 서술 해보세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거, 특히 또 다른 외부 이해 관계자, 그다음 정부 네트워크 유지하고, 그다음에 외부인과의 상호작용, 조직 내외 간의 정보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들은 전부 섭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29번 문제는 섭외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30번 보세요. 관리자의 역할 중 상사, 동료, 직원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부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 섭외자죠. 그렇죠? 29번 문제와 30번 문제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같은 연도 서울지방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출제하신 출제자가 동일하신 분 아닌가 싶어요. 약간 말만 좀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섭외자로 같은 연도에 서울지방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31번. 자, 대표 구성원들과의 단체 교섭 노사협정이라는 들어가니까 이거는 대표자 역할이 아니죠. 협상자의 역할. 구성원들의 선발 배치, 교육, 훈련, 승진, 보상, 체제, 지도자의 역할. 방문자의 접견, 의식 행사의 주관, 대표자의 역할. 화재나 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수립 실행은 문제 해결자, 고충 처리자, 위기 수습자의 역할. 그렇죠? 옳은 것이니까 답은 2번. 32번. 조직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수행한 아까 이 말 반복하고 있죠. 고충 처리자 역할 맞고요.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 여러분 또 나오지 않아요? 같은 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협상자의 역할.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뭔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거? 기업가의 역할. 다양하고 특정한 정보를 조직과 환경에서 찾는 역할. 모니터 역할, 정보 수집자의 역할. 정보 수집자, 자료 수집자 같은 말이에요. 부하 직원 등을 동기 유발하고 직원의 채용과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민츠버그 문제 풀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드린 유인물표 완벽하게 외워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틀릴 일은 거의 없어요. 왜? 그 범주 안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길게 문제 자체가 길게 길어지면서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3번부터는 이제 관리 이론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